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여전히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정말 그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세월이 장기간 흐르면 사람들 관심 밖 저 멀리 밀려나서 잊혀지곤 합니다. 어쩌면 사법부가 판결하기 곤란한 특정 사건을 장기간 동안 질질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2012년 대선 18대 대선 전국에 불거진 국정원녀 댓글 공작 사건, 김하영 씨를 기억할 겁니다. 이 흔히 국정원녀로 알려진 이 김하영,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이 얼마 전에 10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려 7년 만에 열린 재판인데요. 이 재판에서 형사 18 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그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하영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재판 소식이 그렇게 주요 이슈로, 주요 어떤 뉴스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김하영의 그 오피스텔에서의 댓글 공작이 대선 전국에 불거지면서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에 그 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원들이 가가지고 문을 열어라, 또는 경찰이 가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는데도 열고 나오질 않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자신을 감금했다, 그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자신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 그때 당시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약식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장금이냐 감금이냐 그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 김하영이 그렇게 댓글 공작을 그렇게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그 불법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의 유머 그 운영자가 그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유머 그 운영자가 이모 씨가 벌금 300만 원입니까? 이게 이렇게 약식 기소가 되는데, 이 김하영을 불러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김하영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거기에 나와서도 김하영 계속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하영,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인 이 김하영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그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펼쳤죠. 그곳은 국정원이 마련해준 댓글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불법 댓글 활동,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국정원 직원으로서 그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이 됐지만은, 이 김하영에 대해 검찰이 2014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기소유예 이런 것은 나중에 그 죄가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도 안 남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여전히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다시 그 위증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이 된 건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뭐 칸막이까지 얼굴이 드러나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칸막이까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본을 막 건네고 하는 모습까지 다 이렇게 보였죠.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나와서 지금 마치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뭐 이 식의 그런 계속 거짓말을 반복했었는데요. 재판부 참 이 박상구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김 씨가 그러니까 김하영이가 댓글 활동 업무 지침인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구두 지시 빈도 전달 방식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 가운데서 그때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직원들 가운데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은 김하영하고 김기동밖에 없습니다. 김기동의 경우는 시크릿 그 지놈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증한, 그러니까 425 진원 텍스트 파일의 그 작성자인데, 그러니까 원세훈 댓글 공작 그 사건의 핵심 파일이죠, 이게. 근데 이 김기동이가 위증을 해가지고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의심받으면서 1심에서 이게 그 무죄, 예? 이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만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또 1심처럼 그 진원 파일 이것을 증거 능력 없다는 식으로 또 되고요. 이게 이자 때문에 그 원세훈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받는 기간, 그러니까 인정되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5년이나 걸렸어요. 최종 결론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거짓말 위증 이자의 그 위증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참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법원은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김하영의 경우 그렇게 그 오늘의 유머 운영자 그 이모 씨 그 재판에 나가서 또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수사방해 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해서 정치관여 글을 작성한 적 있느냐라는 그 검사의 질문을 받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게시글을 지시받고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5년 4개월 만에 일부 그 정치 공작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요. 수사 방해와 위증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참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위증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김하영 재판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2012년 벌어진 사건을 2019년 10월 23일에 와서야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근데도 이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기동과 더불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세훈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이 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야 할 지금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법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제대로. 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그 사법농단이 양승태에 물러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임을 우리가 사법부의 이 재판 판결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오늘은 이제 지금 김하영을 언급한 것은 사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먼저 좀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그러니까 2013년 1월 4일이죠. 시민 6,000명이 대법원에다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핵심 쟁점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로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죠. 있었고요. 아마 이것만으로 계속 밀고 나갔다면 이 재판 자체는 진즉 기각각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그 경남 창원에 있는 그 박훈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훈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2013년 9월 9일 날 청구 원인, 그러니까 청구 원인,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추가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이용한 선거 개입,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 개입.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방 한계선, 그 NLL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막 퍼뜨렸거든요. 선거 기간에.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로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호 목사의 그 십자군 알바단, 이 불법 선거 사무소 개속, 새누리당에, 그리고 개표 조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9월에 대법원이 이 재심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3개월 만에 기각 선고를 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9월에 대법원이 이 재심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3개월 만에 기각 선고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판이 있었는데 어느 언론도 기사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는데 오마이뉴스도 조그맣게 다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무효다.
다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중소송을 시민 6천여 명이 제기를 한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이없게도 언론들이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법원의 재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재판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방송은 그래서 정말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증언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죠.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말이죠. 그러니까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가 된 지 한참 동안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단심 재판이거든요.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나는 재판이에요. 이 재판은 이 선거 무효 소송, 대선 무효 소송 재판의 경우는 1, 2, 3심이 없어요. 1, 2심이 없어요. 그냥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하는 단심 재판입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법원이 재판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재판을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심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너무 이유가 터무니없고 별로 이렇게 청구 취지가 법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법원은 그 기간 내에 4개월여 기간 내에 각하를 해버릴 수 있어요. 재판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기간을 넘깁니다. 5월 5일로. 2013년 5월 5일로.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데 9월 26일, 그러니까 2013년 9월 26일 날 재판을, 변론을 하기로 기일을 정했어요. 그런데 피고 측인, 그러니까 피고가 어떻게 되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능환, 그러니까 대선 치를 당시에, 18대 대선 치를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능환이 됐는데요. 김능환 씨, 그 피고 측 법률 대리인들이 변론기를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기한 연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변론 기일을 잡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변론 기일을 잡아달라고 계속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월을 보내고 나서 2017년 4월 27일,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7년 3월 며칠 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되겠죠. 4월 27일에 이르러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요.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재판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파면돼서 재판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대표 원고 두 사람이 이 판결에 불복해서 그해 5월 16일 날, 그러니까 2017년 5월 16일 날 재심 청구를 합니다. 재심 청구를. 그래서 내용은 재심 청구 취지는 뭐냐면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총동원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니까 원고의 그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심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소송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각하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고의 피해가 막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치스의 전범, 나치스 가입 활동을 하거나 했던 자들이 나이가 90살이 되어도 독일 같은 경우는 처벌하거든요. 여전히. 그런 자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그냥 뭐 실익이 없으니까 무죄다. 각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재심 청구 취지에 정말 당연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았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원세훈이 언제부터 국정원장을 했냐면 2008년 2월 29일부터 행정안전부장 장관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아마 그렇게 이명박이가 장관에 앉힌 것으로 보이고 이 장관이 끝난 바로 직후에 2009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안에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또 19대 총선도 있었고 이렇게 18대 대선도 있었고 이런 모든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정원 이 원세훈이가 들어가면서 국정원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심리전단 이 댓글 공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다 댓글 부대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당시에. 그런 사실 다 드러나가지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고요. 2017년 5월 26일 날 그러니까 대선 무효소송 재심 청구를 접수를 했는데 역시나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9월 27일 그해 9월 27일자로 해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재심 심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 특별 2부에 이 사건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특별 2부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에 관한 논의 중 이런 식으로만 진행된 거가 계속 뜨고 있고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2015년 9월에 대법원이 무엇을 도입했냐면 상고심 심리 단계별 정보 제공 내규를 만든데요. 이 내규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장기 검토 사유 입력,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구체적인 장기 검토 사유를 입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심이 청구된 지 2년 기간이 흐르도록 자신들의 그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장기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도 않아 버려요. 그래 놓고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올해 9월 9일 날 이 대법원 특별 2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은 심리 불속행 그 기간을 넘길 이유가 없죠. 그죠? 그 기간 안에 이미 각하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법리에 맞지도 않는 그 지금 재심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각하를 진즉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 각하를 못했어요. 정당한 그 재심 청구니까. 그런데 기껏 지금 기각을 하는 이유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민사소송법 451조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451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 재판부의 주장이 말이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심 사유가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하게 돼 있어요. 첫째,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둘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세 번째,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 네 번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다섯 번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여섯 번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됐거나 변조된 것일 때. 일곱 번째, 증인 감정인 통역인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의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여덟 번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아홉 번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열 번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11번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아마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심 사유로는 지금 9번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와 그 다음에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아마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재심 판결을 내린 사람 그 이전에 그 각하를 한 법관이 과연 그 중립적인 인사로 돼 있는가? 그가 이전에 그 선관위 위원장을 한 경력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관이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인데 그 대법관이 피고가 되고 대법원이 그걸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제대로 재판이 되려면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원고들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법원이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하고
개표 조작을 하고 이렇게 부정선거가 벌어진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서 선거 무효 소송을 민중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냥 시간을 끌다가 뭐 기각, 각하 해버리면은 선거 무효 소송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4.19 같이 부정선거 투쟁을 통해 가지고 혁명을 해서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피 흘리고 죽고 다치고 하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식 재판을 이렇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해버린 이런 재판. 그래서 사법농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대법원 특별 2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자들이 바로 누군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추심 대법관 안철상, 그리고 대법관 노정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그 판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전혀 또 다루지 않고 있는 또 현실을 보면서 사법농단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속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